여러분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수요 미스터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고 잘 다녀오라며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는 가족. 그 사람의 평범한 미소 뒤에 사실은 당신의 소중한 자녀를 사냥하고 찢어발기고 싶다는 잔혹한 망상이 또아리를 들고 있다면 당신은 과연 그 악마의 눈빛을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2015년 영국 브리스틀, 사랑스러운 외모에 조용한 성격을 가진 16살의 사춘기 소녀 베키 와츠가 있었습니다. 베키의 집은 겉보기에는 그저 평온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복잡하고 위태로운 구조였죠. 베키의 친아버지 데런, 그리고 그와 재혼한 의붓 어머니 앤지. 여기에 앤지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28살 청년 네이선 매튜스가 한 지붕 아래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의붓 오빠인 매튜스는 최근에 여자친구를 만나 독립하게 됩니다. 여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 모여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인 채 살아가던 이 위태로운 울타리 속에서 베키는 유독 수줍음 많고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사건이 터진 2월 19일 정오, 집안을 가득 채운 건 평화로운 정적이 아니라 고막을 찢을 듯한 괴상한 음악 소리였습니다. 의붓 어머니 앤지가 병원 진료를 위해 잠시 집을 비운 그 짧은 틈, 집안에는 단 3사람 뿐이었습니다. 2층 방에서 휴식을 취하던 16살 베키, 그리고 베키의 집을 잠시 방문한 1층 거실에 있던 의붓 오빠 네이선과 그의 연인 쇼나 호어였죠. 평소 조용하던 집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강렬한 댄스 음악 비트에 이웃들의 고개를 가우뚱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젊은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 신나게 노나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요란한 음악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층 베키의 방에서 터져나오던 16살 소녀의 처절한 비명과 살려달라고 카펫을 긁어대던 그 끔찍한 몸부림 소리를 지우기 위해 범인이 치밀하게 설계한 살인용 커튼이었습니다. 오빠 네이선은 거실에서 음악 리듬을 타며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의 차가운 시선은 끊임없이 2층 베키의 방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진실은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동생 베키를 가족이 아닌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망을 채워줄 먹잇감으로 점찍어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 컴퓨터에 어린 소녀들을 결박하는 가학적인 영상들을 채워넣으며 그는 매일 아침 식탁에서 마주치는 베키를 보며 사냥 시나리오를 썼던 겁니다. 한 소녀의 영혼이 산산조각나던 그 순간 1층에 있던 네이선의 연인 쇼나는 태연하게 차를 마시며 음악을 즐겼습니다. 베키가 마지막 숨을 내뱉으며 고통 속에 눈 감았을 때 비로소 그 시끄러운 음악 소리는 멈췄습니다. 다시 찾아온 건 숨이 막힐 듯한 침묵뿐이었죠. 잠시 후 어머니 앤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네이선은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듯 무심한 표정이었고 베키의 방문은 늘 그렇듯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앤지는 딸이 그저 늦잠을 자거나 친구와 연락을 하는 줄 알았고 아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밟고 지나간 그 거실 카펫 아래에 그리고 네이선이 신고 있던 운동화 밑창에 미처 다 닦아내지 못한 16살 딸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사이 위층 방 안에서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베키가 침대 시트에 둘둘 말린 채 짐짝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키의 아버지가 딸의 방문을 열었을 때 그가 마주한 건 텅 빈 공간과 엄습하는 공포였습니다. 아이의 스마트폰, 지갑, 한시도 떼놓지 않던 노트북, 심지어 아끼던 신발까지 그대로인데 사람만 증발해버린 겁니다. 16살 소녀가 영국의 매서운 겨울바람 속으로 맨발로 뛰쳐나갈 리는 없었습니다. 베키가 방에 없어!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경찰에 신고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아버지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린 건 다름 아닌 의붓오빠 네이선이었습니다. 그는 경찰 앞에서 수사관의 손을 꼭 잡고 제발 내 동생을 찾아달라, 뭐든 돕겠다며 오열했습니다. 그 눈물 연기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온 영국 국민이 그를 불쌍한 오빠라 믿으며 밤낮 없이 숲과 강바닥을 뒤졌습니다. 수백 명의 이웃이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베키의 사진을 들고 전단을 돌릴 때 네이선 역시 그들 맨 앞줄에서 누구보다 크게 동생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픈 얼굴 뒤에서 네이선이 진짜로 하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카메라 앞에서는 울었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에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침착하게 대용량 쓰레기 봉투와 강력 세정제, 그리고 시신을 토막낼 전기톱을 골랐습니다. 슬픈 오빠의 가면을 쓴 채 그는 동생의 시신을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조각낼 수 있을지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신뢰받던 가족의 손에 의해 난도질당한 16살의 소녀의 삶. 오늘 우리 수요 미스터리는 평범한 가족의 초상화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 베키 와츠 사건의 그 참혹하고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추적합니다. 방문을 꼭 잠그고 시청해 주십시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따뜻한 집이 오늘부터는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니까요. 베키가 사라진 지 이틀째 되던 날 브리스틀 시내는 소녀를 찾는 노란 리본과 전단지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베키의 집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한 대형마트의 가전 코너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네이선과 그의 여자친구 쇼나는 너무나도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주말에 쓸 캠핑 용품을 고르듯 그들은 진열된 전기톱들의 성능을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점원에게 이 제품은 소음이 얼마나 큰가요? 두꺼운 것도 잘 잘리나요? 라고 물으며 미소까지 지었죠. 그들이 결제한 목록은 더 기괴했습니다. 강력한 살균 세정제 수십 통, 두꺼운 고무장갑, 그리고 시신을 담기에 충분한 대용량 여행용 가방들. 사람들은 그들을 실종된 동생 때문에 상심한 오빠 커플로 알고 있었기에 그 무거운 짐을 차에 실어줄 때조차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네이선의 차 트렁크에는 이미 그가 집에서 가져온 검은 비닐 뭉치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곧장 욕실로 향했습니다. 네이선은 새로 산 전기톱의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오디오의 볼륨을 다시 한번 최대치로 높였죠. 이웃들은 그저 네이선이 슬픔을 잊으려고 음악을 크게 듣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불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굉음 속에서 네이선은 자신의 의붓 동생을 무려 15개의 조각으로 나누는 참혹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여자친구 쇼나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그 끔찍한 악취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욕조 옆에서 태연하게 네이선에게 물을 건네거나 떨어진 비닐봉지를 집어주며
보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남자와 그 살인을 돕는 여자, 그들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마치 일상적인 가사노동을 하듯 차분하게 처리해 나갔습니다. 시신 처리를 마친 네이선은 이제 이 흔적들을 치워야 했습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삿짐인데 집이 좁아서 잠시만 맡아달라며 부탁을 합니다. 늦은 밤 그는 검은 테이프로 칭칭 감은 의문의 상자들과 가방들을 친구의 창고로 옮겼습니다. 친구는 베키의 실종 소식을 알고 있었기에 그 짐들을 창고 구석 낡은 가구들 사이에 소중히 보관해 주었죠. 친구가 선의로 빌려준 그 공간은 사실 16살 소녀의 유해가 처박힌 차가운 무덤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었지만 네이선은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하자 동생을 찾는 일인데 당연히 협조해야죠 라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감식반이 혈액에 반응하는 루미놀 용액을 뿌리며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질 때도 그는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사과를 깎아 먹으며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네이선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정제로 닦아내도 전기톱으로 흔적을 지우려 해도 진실은 숨길 수 없는 냄새를 풍긴다는 사실입니다. 수색 도중 경찰 한 명이 네이선의 차 안에서 묘한 세정제 냄새를 맡았습니다. 너무나 깨끗해서 오히려 수상한 차 안,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이선의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찢어진 영수증 한 장. 그 영수증에는 그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마트에서 구입한 전기톱의 품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동생이 실종된 날 당신은 왜 전기톱을 샀습니까? 경찰의 날카로운 질문에 네이선의 그 완벽했던 가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을 찾는 오빠의 눈물이 사실은 악마의 침이었음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 이제 경찰은 그가 옮겼다는 이삿짐 상자를 찾아 브리스틀의 한 어두운 창고로 급습하기 시작합니다. 경찰 조사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앉은 네이선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내민 영수증 한 장에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베키가 실종된 바로 다음날 당신은 왜 전기톱을 샀죠? 네이선은 잠시 침묵하더니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집안 보수를 하려고 예전부터 계획했던 겁니다. 동생 실종이랑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경찰은 이미 그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네이선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였죠. 베키가 사라진 그날 이후 네이선의 동선은 집과 마트, 그리고 브리스틀의 외곽의 어느 낡은 창고를 집요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직감했습니다. 베키는 살아있지 않으며 그 창고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2015년 3월 2일 밤 수십 명의 무장경찰이 브리스틀의 한 어두운 창고를 급습합니다. 먼지가 자욱한 창고 안에는 네이선이 이삿짐이라며 맡겨둔 검은 테이프로 칭칭 감긴 상자들과 커다란 여행용 가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가방의 지퍼를 열자 현장에 있던 베테랑 형사들조차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잔혹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6살 베키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소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네이선이 마트에서 사온 전기톱으로 정교하게 도려낸 15개의 시신 조각들. 범인은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비닐봉지에 담아 마치 쓰레기를 분류하듯 상자 속에 처박아 두었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사체 조각들 사이에서 발견된
베키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이었습니다. 네이선은 시신을 훼손하는 와중에도 베키의 물건들을 전리품처럼 함께 담아두는 기괴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서에 있던 네이선과 그의 여자친구 쇼나의 태도는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다정했던 연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 네이선이 시킨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쇼나는 비명을 지르며 모든 책임을 네이선에게 떠넘겼고, 네이선은 오히려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쇼나의 실체는 더 소름 끼쳤습니다. 그녀는 네이선이 베키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동안 옆에서 함께 음악을 듣고 담배를 피우며 심지어는 시신 조각을 옮기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두 사람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인 협동조합을 결성해 16살 소녀를 사냥한 괴물들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베키의 친아버지 데런은 경찰서 복도에서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자기가 금지옥엽 키운 딸이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의붓 아들의 손에 조각나 창고에 버려졌다는 사실. 아버지는 자신이 네이선에게 건넸던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 사실은 악마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딸의 비명 위로 던져진 칼날이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 영국은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것도 가족이 이럴 수 있는가? 법정으로 향하는 네이선과 쇼나를 향해 시민들은 욕설을 퍼부었고, 그들의 얼굴에선 더 이상 슬픈 가족의 가면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에게 죄를 미루며 살아남으려는 역겨운 포식자의 본능만이 남았을 뿐이죠. 법정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전 영국을 충격에 빠뜨린 두 명의 피고인이 들어섰을 때 장내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붓 동생을 조각낸 괴물 네이선 매튜스, 그리고 그 곁을 지켰던 쇼나 호어.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네이선은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시신 훼손은 인정하면서도 살인만은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키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버릇없는 동생을 겁주려다가 사고로 숨이 막힌 것 뿐입니다. 저는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네이선의 이 파렴치한 변명은 곧이어 공개된 검찰의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검찰은 네이선의 방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비밀을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의 컴퓨터 깊숙한 곳 수천 개의 폴더 속에는 어린 소녀를 납치하고 결박하는 법, 저항하는 피해자를 완벽하게 굴복시키는 기술 등이 상세히 적힌 엽기적인 가이드와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네이선에게 베키는 결코 여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베키를 자신의 뒤틀린 성적 판타지를 실현해줄 사냥감으로 설정하고 그날의 범행을 초단위로 시뮬레이션해왔던 겁니다. 더욱 공분을 샀던 것은 여자친구 쇼나 호어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재판 내내 자신은 네이선의 폭력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가담한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두 사람의 비밀 메시지는 장내를 경악해 했습니다. 오늘 베키랑 단둘이 있을 거야. 준비됐어? 범행 직전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살인을 앞둔 긴장감 대신 마치 흥분되는 게임을 시작하려는 듯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네이선의 뒤틀린 욕망을 함께 즐기고 완성한 공범이자 조력자였습니다. 절정의 순간은 네이선이 구입한 전기톱의 사용 기록과 법의학 증거가 공개됐을 때였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는 베키의 유해를 분석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범인은
시신을 단순히 자른 것이 아닙니다. 관절 마디마디를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도려냈습니다. 이것은 공포에 질린 사람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작업을 감상하고 탐닉하는 이의 행위 같았습니다. 네이선은 욕조에서 동생을 난도질을 하던 그 순간 두려워하기는커녕 자신의 전지전능한 권력을 만끽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네이선의 뻔뻔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키를 죽인 것이 아니라 베키가 자신을 화나게 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죽은 동생에게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베키가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중얼거리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참지 못한 욕설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조차 실종된 현장이었습니다. 법정 뒷좌석에 앉아있던 베키의 친아버지 데런은 결국 오열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의붓아들이 친딸의 몸을 조각내며 어떤 미소를 지었을지, 그 진실은 아버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네이선은 아버지가 나가는 순간에도 고개를 빳빳이 쳐든 채 단 한 번의 사과나 후회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어디부터 꼬였는지 계산하는 듯한 냉혹한 눈빛으로 검사를 응시할 뿐이었죠. 변호인단은 끝까지 네이선의 정신질환과 성장 배경의 불우함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수천 장의 증거 사진, 베키의 방문 꼬리에 남은 처절한 저항의 흔적,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직후 태연하게 마트에 가서 치즈버거를 사 먹으며 데이트를 즐겼던 그들의 행적,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그 자체다. 네이선과 쇼나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최후의 판결만을 앞둔 시점, 법정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고 전 영국 국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16세 소녀의 꿈과 삶을 난도질한 이 괴물들에게 법은 과연 어떤 심판을 낼 것인가? 이제 이 잔혹한 연극의 막을 내릴 마지막 결말이 무거운 정적을 깨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영국 전역이 숨을 죽인 가운데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 내내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수사관들을 비웃던 네이선 매튜스,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인 척 가식적인 눈물을 닦아내던 쇼나 호어.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그들의 안면 근육은 비로소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을 향해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저버린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네이선 매튜스에게 최소 33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연인이자 시신 훼손을 도운 공범 쇼나 호어에게는 징역 17년이 내려졌습니다. 16살 소녀의 삶을 난도질하고 그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창고에 처박은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볍다는 유가족의 오열과 방청석의 고함 소리가 법정을 가득 메웠지만 법은 일단 그들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 잔혹한 비극이 끝난 것일까요? 진짜 형벌은 감옥으로 들어간 범인들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베키의 친아버지 데런은 재판이 끝난 후 카메라 앞에서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딸을 죽인 악마가 내가 친아들처럼 믿고 의지했던 의붓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씩 죽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제가 네이선의 그 가식적인 미소를 조금만 더 일찍 눈치챘다면 베키는 지금 제 옆에서 웃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네이선에게 건넸던 따뜻한 밥상과 다정한 조언들이 사실은 자신의 금지 오겹 같은 딸을 노리던 포식자의 칼날을 갈아준 꼴이 되었다는 사실에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는 이제 그에게 안식처가 아닌 언제든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괴물이 도사리는 공포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베키의 의붓 어머니 앤지 역시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이 사랑한 남편의 딸을 죽였다는 이 잔혹한 인연의 사슬. 그녀는 피해자의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의 어머니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을 선고받은 셈입니다. 한 남자의 삐뚤어진 성적 망상과 뒤틀린 욕망이 한 소녀의 목숨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모든 가족의 일상과 정신을 영원히 불태워 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브리스틀의 그 평범했던 2층 집은 이제 단순한 범죄 현장을 넘어 우리 사회에 가장 아픈 경고를 던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가족의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어두운 심연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베키 와츠가 사라졌던 그날 마을 사람들이 평화로운 음악 소리라고 믿었던 그 굉음이 사실은 16세 소녀의 마지막 비명을 지우기 위한 악마의 연주였다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를 소름 끼치게 합니다. 당신의 옆방에서 혹은 당신의 이웃집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저 소음이 정말로 평범한 일상의 소리라고 확신하십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처절한 구조 신호를 일상의 배경음으로 치부하며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성적이라 친구들을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랑스럽고 꿈 많던 16세의 소녀 베키 와츠. 그녀가 꿈꿨을 수많은 내일과 찬란한 미래는 이제 차가운 창고 속 검은 비닐봉지 안의 기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 주변의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폭력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부디 그곳에서는 누구의 위협도 없이 그토록 좋아하던 조용한 평화 속에서 베키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수요 미스터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진실의 추적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는 또 다른 미스터리한 진실을 들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